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조금 위중증 환자가 넘치면 사실은 병상이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의료체가 붕괴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결국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이만큼의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결국 락다운 상황까지 가느냐 마느냐 위태로운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시고 계시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홍기종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서운 확산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난 15일 하루 동안 사망자가 13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3T의 실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테스트, 검사죠. 트레이스, 추적이고요. 트리트먼트, 치료. 이 세 가지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K방역의 강점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겨울은 산무겨울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의료진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없는 게 백신인데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인데 그래서 이번 겨울이 조금 더 암울한 상황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2, 3월에 사실 백신을 마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같은데 제품들이 이미 그 국내 회사들하고 계약이 돼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더나나 그 파이자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나온 게 아닌 것처럼 거기서 쭉 꾸준히 준비했는데 신속 허가를 해줘가지고 쓸 수 있게 된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번쯤 그 중간에 사고가 나서 섰다고 할지언정 결국은 승인이 내년 중엔 내년 초에는 날 거고요. 그리고 뭐 노바백스라든지 얀센 것도 나온다고 치면은 국내에서 확보한 물량들이 당장은 완벽하게 모더나나 파이자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코박스에서 1,000만 명분 백신을 공급하도록 돼 있고 기업별 공급 가능 조건 및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가 2천만 회분, 얀센과는 400만 회분, 파이자 1,000만 명, 2천만 회분입니다. 모더나와 2천만 회분 백신을 확보를 하고 신속하게 접종이 실시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랑 미국이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충분한 양만큼을 맞춰서 겨울을 그 두가가 우리보다 훨씬 쉽게 지날 거냐?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요. 어차피 맞아봐야 의료진 아니면 고위험군들이 일부만 접종을 하게 되니까 미국과 영국도 어차피 우리랑 똑같은 혹독한 겨울을 지낼 건데 우리보다 사실 좀 더 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급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래봐야 아주 극소수만 맞는 상황이라 그 나라의 유행이 꺼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힘든 겨울을 지내는 거는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3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게 이러다가 초유의 록다운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3단계는 락다운 수준은 아닙니다. 일단 많은 부분이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서 집 밖에 못 나와 이런 수준까지는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1차 유행했을 때 확진자의 범위가 올라가는 걸 통제를 못했을 때 락다운을 하니까 이제 뭐 빠르면 2, 3주, 길게 한 달 정도 되니까 확진자들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였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당연히 효과는 볼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 3단계가 발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이겨내면 락다운까지 안 가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너무 만연해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락다운까지 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3단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의문도 들어요. 이러다가 경제와 방역 둘 다 놓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잘 잡아온 게 K방역의 이제 성공 요인이었는데, 근데 지금 일단 방역은 좀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3단계로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주 정도를 3단계로 유지하면 한 4조 원 정도, 5조 원, 한 5조 원 내외. 그럼 이걸 한 4주, 한 달 동안 3단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10조 원이어야 되는데 손실 비율이 한 14조 원으로 또 높아집니다. 이것도 가중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GDP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국내 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 전문가가 한두 주 3단계는 우리는 큰 타격 없을 거다. 근데 한두 달이 가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2.5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영업 중지 형태의 타격을 받은 사업장이 14만 개 정도인데 3단계로 올라가면 50만 개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202만 개 정도 사업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3단계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계에는 높아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심각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학교, 예.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 중, 고, 교. 뭐 중고는 이미 이제 수능 때부터 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많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또 유치원 다 비대면으로 전환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이용 시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들어가던 뭐 1m 테이블 거리 띄우기, 한 자리 뛰고 한 자리 앉기보다 훨씬 거리는 넓어지기 때문에 영업은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식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제한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집합 금지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지금 2.5단계에서는 50명까지는 49명까지는 모일 수 있고 50명 넘어서는 못 모인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10명을 넘어서면 집합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족 모임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3단계도 혹시라도 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사실은 체감 강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심각한 확산세 때문에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상 부족 사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요. 먼저 우선 두 개로 분류해 볼게요. 일반 확진자도 있지만 위중증 환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위중증 환자들은 뭐가 다르냐? 사실은 특별한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응압병실, 고유량 또 산소 공급기가 필요합니다. 하이플로우라고 부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에크모라는 게 있죠. 생명 유지 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병상은 더 특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통틀어서 한 자릿수입니다. 이게 뭐 하루만 조금 위중증 환자가 넘치면 사실은 병상이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반 확진자들도 격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격리해서 치료하는 게 원칙인데 병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가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이제 숙박시설 그리고 수련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뭐 긴급 동원해다가 우선 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전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설의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요. 90%가 다 민간 의료 기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없는 병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간 병원의 병상을 차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또 민간 병원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상의 문제,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보전되는 것이냐. 두 번째로는 기존에 병상에 차 있는 일반 환자들을 퇴원 내지 전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본인의 병원을 전환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평택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병원을 통째로 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기존의 의료 체계만으로, 또 기존의 코로나 대책만으로 이게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또 어떤 병원이든지 민간 병원의 절대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먼저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며 단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전담 거점 병원이 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의료 인력, 장비 어떻게 갖추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코로나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한 그런 중환자실 전용 장비라든지 또 특수한 장비들은 중수본에서 렌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로 했고, 또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이미 약속이 돼 있고, 일부 장비들은 속속들이 저희하고 예약이 돼서 지금 입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진들은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전담병원을 이전에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른 대형 병원들, 코로나 전문 병원들 이런 데서도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연락들이 오고 있어서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방역 대책을 세우고 또 더 많은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요, 중수본이든 아니면 정부든 방역 당국에서 일선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런 병원들이 참여를 했을 때 참여하는 절차나 방법,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실보상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의논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제시를 한다면 아마 일선 병원들에서 뭔가 참여하는데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평택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김병근 원장님 인터뷰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민간 병원이 이런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받고 또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처음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지정받느냐, 또 그 선례가 또 제대로 잘 되면 이제 다른 이제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이제 조심조심하고 있었던 병원들이 또한 뛰어들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을 해서 일단 이런 이제 감염병 재난에 동참했을 때 적어도 손해 보는 상황을 안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한 것 같고, 또한 방법도 다양하게 갖춰서 이제 뭐 병상만 일부 뭐 이제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병원 전체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뭐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조정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한 1, 2주 또는 길어도 2, 3주 내에는 좀 정비가 돼 있어야 이런 중환자 치료 또는 이제 일반 환자 치료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각에서는 이거 조그만 병원들 말고 소위 빅5라고 하는 이런 병원들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 절실하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빅5 병원들이 병상도 많고 또 이제 그런 병상이 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니까 의료진도 더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다만 한 가지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그 대학병원, 대형 병원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다 보니까 빅5 병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중증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병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병상을 좀 닫거나 중환자실을 빼게 됐을 때 이제 그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일부 진료 잘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균형점을 잘 찾아가지고 동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상급종합병원들, 특히 대형 병원들 부탁하는 부분들은 병상을 내줄 수 병상을 내주는 거고, 병상을 내줄 수 없다 그러면 숙련된 의료진들을 이런 경험이 부족한 그런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된 병원에 보내줘서 거기서 이제 환자를 보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기울여주는 방법으로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잘 기억을 해보시면 메르스 이전에는 저희한테 격리란 용어의 시설도 익숙하지 않았었고요. 음압병동이라는 것도
그냥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였지 몇 개 확보돼 있지도 않았고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던 시절에 조금씩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던 시절에 실수를 해보면서 맞춰보고 그랬던 일종의 무슨 훈련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스테믹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이만큼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신종플루 거치고 메르스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예전에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낸 면도 있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고 이후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제 또 더 갖춰야 될 것들 그리고 병원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어느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비었을 때는 어떻게 메꿔나갈 수 있는지 등등을 길게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낙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 국민 다 검사 받아야 된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 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선별 진료소를 150곳을 수도권에 만들겠다. 그리고 누구든 오면 검사 받게 하고 빠른 진단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재학 교수님. 일단은 이제 그 유행 상황이 이제 심할 때 검사량을 늘리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이제 못 받아서 또는 안 받아서 만약에 확진자들이 이제 뭐 거리상 또는 이제 지역 사회에 확산돼 있으면 그게 계속 유행을 이제 선도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임시 선별 진료소를 만든 부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동의는 하는데 다만 임시 진료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수용할 병상 부분도 빨리 준비가 돼야 검사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약간 병상이 늦게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측면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검사를 확대하는 과정 중에서 뭐 신속항원 검사나 아니면 타액을 이용한 PCR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제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어떤 방식의 검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거기에 오는 환자분들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소개될 때 약간 이제 거기 오시는 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된 측면은 사실 좀 광고가 잘못된 내용들이거든요. 의료진이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검사를 해줘야 되는. 왜냐하면 검사 방법에 따라서 민감도라든지 또는 이제 특이도라 그래서 이 얼마나 잘 검사를 해서 잡아낼 건지 또는 뭐 놓치는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인들이 그런 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검사 방법들을 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한 한 번 할 경우에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좋다 보니까 보장된, 그러니까 민감도가 보장된 방법들을 써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이슈 체크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이자, 모더나 백신 얘기를 들을 때 mRNA 백신이다. 이렇게 이 최초로 시도된 방식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방식인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의료진들이 이 새로운 방식의 백신을 접종하다 보면 피로도가 혹시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네,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백신을 만드는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실제를 본 적은 없는 제품입니다. mRNA 백신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RNA 정보만 넣어가지고 이 정보가 그걸 만들어내게 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기술이 나온 건 꽤 돼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왔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고 아마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들어가서 분해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거꾸로 해본 적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겠고 동시에 이게 RNA가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DNA만큼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아직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는 속도라는 문제 때문에 mRNA 백신이 저희한테 많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거 만들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많은 기술이었었는데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서 세포라고 하는 기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참 힘든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아는 내용상으로는 모더나나 바이오엔텍이 또 다른 기술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술로는 나노 캐리어라는 걸로 싸가지고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에 섞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사기 하나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뭐 하다 보면 잘 섞였다는 등, 잘 안 됐다는 등 이런 이슈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따로 오기 때문에 보관상의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조금
고민되는 게 없진 않죠. 근데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다고 접종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있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자, 여기서 더 이슈 체크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재갑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일종의 의료계의 풍선 효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의료 공백의 사각지대, 풍선 효과, 또 다른 코로나 외의 긴급 환자들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미국이 이제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중환자실, 웬만한 확진자가 많았던 병원들 중환자실은 3분의 2가 다 코로나 중환자로 채워져 있다. 근데 사실 그 3분의 2의 병상이 올라가기는 뭐 뇌졸중 환자라든지 심근경색 환자 이런 환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환자가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병상을 같이 나눴어야 되는 다른 감염병 또는 다른 뭐 이제 외상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러신 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망의 대부분보다 의료체가 붕괴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일단 필수적인 의료 시설들은 그냥 운영을 하지만,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수술들 다 취소. 뭐 한두 달 미뤄도 문제 안 되는 거 다 미루고, 그다음에 뭐 시술, 그다음에 입원 이런 것도 급하지 않은 거 다 미뤄가지고 지금 해결을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어서 뭐 수술이 밀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의 유행 상황이 더 커지고 더 길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유행 상황을 우리가 조절 가능한, 의료체계 붕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유지를 해가는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응급질환인데 코로나 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들을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진단 자체도 응급실에서 단시간, 한두 시간 내에 응급수술 들어가는 환자들은 1시간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응급 PCR 방법들이 동원이 돼서 이미 그런 것들로 좀 약간 메꾸고 좀 있고요. 또 일부 병원들은 확진이 됐더라도 환자가 나빠지면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시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술 또는 심지어 분만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그런 시설을 갖춘 병원들을 선별을 해서 수술이나 시술이나 뭐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제 특별 게스트로 홍 위원장님이 참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백신을 빨리 갖고 오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안전한 걸 찾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잘 모르죠, 아무도요. 풍선 효과 비슷해서 빨리 갖고 오려면 안전한 걸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안전한 걸 찾다 보면 시간이 점점점 늘어질 테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포인트가 제일 정확한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어찌됐건 살아있는 생물에 관련된, 목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찾는 건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백신은 틀림없이 도움을 줄 테니까 보시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미 모더나도 나왔으니까요. 지켜봅시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트럼프하고는 연관없습니다. 홍 위원장님이 어쨌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백신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어야죠.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더나나 파이자가 12월에 백신을 보여줄 거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저희 나라에서도 내년 언젠가는 국산 제품의 백신이 훅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